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편집주간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 김변 김선욱입니다. 벌써 4월입니다. 김변 만우절날 안 속았습니까? 글쎄 요새는 그 장난 안 치던데요. 저는 속았어요. 2번이나. 아 그래? 우리 대학 동기 한 명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예원과 이태임 동영상 2차분 이러고 링크를 보낸 거죠. 예원은 또 누구고 이태임은 또 누구예요? 아우 저렇게 아저씨 같은 소리 하면 어떡하지? 요즘 왜 그 연예인 반말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좀 시끄러웠는데 알고 보니 이쪽이 피해자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뭐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예원이가 이태원에서 뭘 했어요? 아니 예원이 연예인 이름이고요. 네. 이태임이라고 또 다른 연예인 이름이에요. 예. 그 둘이 싸웠어요. 네. 싸우지 말지. 그럼 김변 그것도 모르겠네. 그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 요즘 최대 유행어인데. 그건 몰라요. 방송 끝나고 좀 찾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 파문이 온 국민이 다 봤어요. 김변 빼고는. 네. 근데 그 동영상 2차분 후속편이라고 링크가 딱 온 거죠. 그래서 어라 이러고는 클릭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 만우절이란 무엇인가 설명하는 페이지로 딱 넘어가는 완전 낚인 거죠. 네. 그거 그래도 무슨 귀여운 장난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네. 불법 링크 해가지고 전화번호 다 빼가는 그런 거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사실 네. 그 링크가 모르는 번호에서 왔으면 저 클릭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대학 친구가 보냈으니까 야, 이 친구 참 좋은 친구일세 이러고는 클릭을 했더니 만우절이란 무엇입니다 이러고 설명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뭐 오늘 희구라 재밌는 내용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게요. 뭐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네요. 네, 오늘 뭐 생산 중단, 멀쩡한 제품을 생산 중단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똑같은 제품을 이름만 바꿔서 출시해서 가격을 올려는 방법으로 연간 한 80억 정도의 지금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제약회사가 하나 있고요. 제약회사 이름이 꼼수인가 보네요. 꼼수 제약사. 꼼수 제약이 아니고 꼼수를 부리는. 네. 제가 요새 왜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죠? 네. 난또 꼼수 제약회사라 그래가지고 이름 참 멋있게 졌다 그랬는데. 네. 네. 자, 이 뭐라고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실적 집중 분석.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한번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그 후속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책녀. 드디어 책녀가 또 나왔구나. 네, 책하는 여자 출연해가지고요. 따끈따끈한 신간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포크라테스 4월 3일 방송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은영 기자 오랜만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예, 뭐 주요 상장사 제약사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뭐 연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해 주요 상장 제약사 20곳의 공시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이들 제약사의 직원 평균 연봉을 분석한 결과 연봉이 6천만 원이 넘는 곳이 유한양행, 일동제약, LG생명과학 등이었습니다. 네. 특히 1조 매출을 달성한 유한양행은 6,823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요. 일동제약이 6,325만 원, 그리고 LG생명과학이 6,200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야, 6천 연봉 평균 연봉이 6,800이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높죠. 그렇죠. 우리 회사랑 비교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네요. 여기는 뭐 그냥 성과급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그럴걸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뭐 김은영 기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요 너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임원들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임원들이 다 포함돼서 그게 녹아졌다. 그래서 이게 평균치가 높아진 거지. 실제 일반 직원들의 그 체감 평균 연봉하고는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네. 그래서 6천 넘는 곳이 3곳이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대는 어떤 제약사들이 있나요? 5천만 원대 연봉을 지급하는 제약사는 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아ST가 5,600만 원, 신풍제약 5,572만 원, 한독 5,535만 원, 광동제약 5,500만 원, 대웅제약과 삼진제약이 각 5,400만 원, 그리고 한미약품과 환인제약이 각 5,2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연스럽게 4천만 원대 연봉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보령제약이 4,914만 원, 그리고 녹십자가 4,900만 원, 동아약품이 4,818만 원, JW 중해제약과 동국제약이 4,700만 원, 그리고 종근당 4,600만 원, 제일약품 4,536만 원, 대원제약과 영진약품이 각 4,5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직원들 뭐 평균 연봉은 그렇다고 치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제약회사 대표들이 받는 연봉과 상여금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됐죠. 전부는 아니지만. 네. 네, 참 아주 한마디로 억소리가 나는 금액이었는데요. 일단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동아소시오홀딩스 강정석 대표인데 지난해 연봉으로 16억 1,4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16억.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이분이 그 강신호 회장의 아들 중에 하나죠. 강정석 대표. 네. 그 외 대표들도 억대 급여를 받았는데 공개된 자료 중 가장 적은 급여를 받은 대표는 한독의 김영진 대표였는데요. 그래도 무려 4억 6,900만 원이었습니다. 네. 4억 6,900인데 왜 신고했을까요? 김영진 대표는 이거 김변 5억 넘는 것만 의무적으로 신고 대상이고 네. 5억 안 넘으면은 공개 안 해도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진짜. 네. 김영진 대표는 5억 안 넘는데 왜 신고했을까? 네. 그리고요. 사실 뭐 연봉이야 대표이사쯤 되면은 몇 억씩 받을 수 있는데 눈여겨볼 것은 상여금도 억소리가 난다는 점이었는데요. 상여금 역시 강정석 대표가 3억 5,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령제약은 김은선 대표가 3억 2,400만 원으로 3억 원이 넘는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뭐 공개된 자료 중에 가장 낮은 상여금을 받는 대표는 동아ST의 김원배 대표로 8,900만 원이었습니다. 예, 가장 낮은 상여금이 웬만한 직장인들, 중견 직장인들의 연봉보다 많네요. 8,900만 원. 네. 아마 그 한독 그 4억 6,900도 아마 상여금을 포함시키면 5억이 넘어서 아마 이게 집계가 되지 않았나. 아니요, 요거는 합친 거예요. 요거는. 합친 거예요? 네, 요거는 합친 거예요. 지금 아까 총 연봉 16억이라고 얘기한 거, 요것도 다 합친 거예요. 합친 상여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보령제약 김은선 대표가 3억 2,400만 원 상여금이라고 했는데 예, 일반 그냥 기본급 더하면은 9억 4천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 게 총 연봉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아까 그 김은영 기자가 대표이사쯤 되면 몇 억씩 받는 거는 뭐 흔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작은 회사의 대표이사들 얼마 못 받습니다. 네. 우리 회사 대표이사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네요. 아, 네. 그래요? 네. 네. 저기는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안 쓰지만, 김변 있는 세승도, 이거 대표 변호사 이거보다 적게 받을 걸 아마? 훨씬? 제가 물정을 참 모르고. 물정 넘어갑시다. 네, 모르시니까. 넘어갑시다. 예. 네. 근데 보령제약이 요새 화제던데요. 예. 저도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편법으로 약값으로 올렸다. 뭐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던데. 예. 네, 뭐 보령제약은 지난해 혈전 예방약인 아스트릭스 캡슐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8월 자회사인 보령바이오 파마가 출시한 같은 성분의 보령바이오 아스트릭스 캡슐이 건강보험에 등재됐습니다. 아스트릭스 캡슐은 일정당 43원이었지만 보령바이오 아스트릭스는 일정당 77원으로 가격이 34원이나 올랐는데요. 때문에 보령제약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기존 제품을 생산 중단하고 자회사를 통해 재출시하는 방식으로 약값을 올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34원 올렸다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원래 가격이 43원이었기 때문에 80% 정도 뭐 거의 2배 가깝게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은 보령제약이 1년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 처방량이 똑같다면 한 80억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추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죠. 네. 그러네요. 이게 그냥 보령 바이오란 문자만 딱 붙었는데 그게 갑자기 그 보령 바이오란 말이 40원 정도의 의미가 있나 보네요.
그 세 글자 들어갔는데 34원 올랐으니까 한 네. 글자에 한 11원 정도 이렇게 야, 추가가 괜찮다. 된 거죠. 네. 그럼 앞에 더 붙여가지고 한 100원 정도를 올리시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불법은 뭐 아니라면서 이게 제도 허점을 좀 이용해가지고 꼼수를 부린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그 와중에 하필 이제 공교롭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이 회사 대표는 뭐 연봉이 9억 몇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의료계에서 이제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움직임이 있나요? 네, 현재 그 대한의원협회가 가장 크게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성명을 통해 뭐 바이오 아스트릭스가 보령제약의 아스트릭스 생산 라인을 그대로 가동해 제조된다는 것으로 실상 이름만 바꿔 약가를 80% 편법 인상시킨 것임을 뭐 식약처가 인정했다. 보령제약은 약가 인상뿐만 아니라 아스트릭스와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도 면제받는 이중 혜택을 뭐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령제약은 똑같은 약을 회사만 달리해서 출시해도 문제가 없으며 그 약을 원래 제조사인 보령제약에서 위탁 생산해도 문제가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약가를 인상시키는 꼼수를 부렸다. 식약처는 보령제약의 이런 꼼수를 눈감아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유발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 그 뭐 식약처의 그 의약품 생산 중단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그 보령 뭐 새로 만든 자회사요? 예, 무슨 내용인가 이게? 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품목 허가를 받은 자는 의약품의 생산, 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중단 사유를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요. 보령제약이 아스트릭스 캡슐 생산 공급 중단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산 및 공급 사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전 제조 업무 정지 15일, 그리고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전 제조 또는 전 품목 수입 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령제약은 현재 재고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식약처 의약품 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관할 지방청에서 생산 공급 중단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조사 중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6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이거 지금 그걸 몰랐을까요? 이틀 전인가 뭐 이렇게 보고하고 그리고는 바로 중단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여기 뭐 업무 정지 3개월 뭐 15일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과징금 뭐 이런 걸로 또 바꿔서 돈으로 내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돈 벌어서 돈으로 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뭐 문제는 사실 전 품목 업무 정지 15일 이런 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걸 과징금으로 바꿔버리면 또 얼마 안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참 이런 제도적인 허점 자체를 보완을 해야겠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앞으로 다른 회사들도 자회사를 설립해서 있던 품목의 그 생산 중단을 보고하고 뭐 이름 살짝 바꿔가지고 새로 약을 찍어내고. 근데 더 웃긴 건 생산 라인은 똑같다면서요. 모 회사에다가 위탁 생산하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원래 찍던 공장에서 그대로 찍는데 약병에 이름만 라벨만 다르게 붙여가지고 약값을 80% 라벨을 새로 만드는 값이 이렇게 좀 비싼가 보네요. 라벨에 막 금박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붙였나 그러면? 아니면 통값이 정말 럭셔리한 무슨 명품 유리병에 담아주는 가격 인상을 할 때에도 어떤 뭐 이 가격 인상이야 뭐 회사의 자기 어떤 결정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이게 결국 사회적 이 기업으로서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 의식이라든지 그 좀 협의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진짜 우리나라에 뭐 가령 제가 좋아하는 누가봐 하고 있는데 혜택인가 뭐 거기서 누가봐 좋아하는구나. 너가 바로 바꾸면서 뭐 2배 올렸다. 짜증나죠 그거. 그럼요. 네. 똑같은 데서 생산을 하고 그러게, 자회사라고.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난 뭘 좋아하지? 난 메론바 좋더라. 메론바. 메롱바로 이름 바꾸고 뭐 메롱바라고 부르고 가격 2배로 올리면 진짜 메롱이지 그거는. 좀 뭔가 이유는 있을 텐데 참 그 석연치 않네요. 그러게요. 네. 하여튼 좀 더 지켜보고요. 저희가 관련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사에 보니까 여기 14페이지에 또 보도가 됐네요. 네, 저희도 지금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딴 소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니, 어제 뉴스 보니까 국무총리가 이렇게 복지 재정 줄줄 세는 거 3조 이거 막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런 거 이거 결국에는 다 80억. 건강보험공단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야, 이거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똑같은 양이 처방이 된다면 80억 원 정도
똑같은 양이 사용된다면 80억의 추가 수입이 생긴다라는 사실이 이제 보도가 되니까 어떤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 그 80억 추가로 보태주는 거에 동참할 수 없어서 딴 회사 약으로 바꾸겠다. 예. 야, 이 소탐 대실에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가 되겠네. 또. 만약에 그 약의 사용량이 줄어들면 실제로 추가되는 돈은 80억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심지어 80억 한 푼도 안 늘어날 수도 있죠. 뭐 약이 막 사용량이 크게 줄어들면. 네. 근데 어쨌든 이 꼼수 좀 상당히 좀 입맛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야, 이거 특히 이한구 국무총리님께서 그냥 세게 3조 아끼겠다고 그러는데 네. 이런 시대 상황에서는 조금 그 문제가 되겠네요. 총리실에 우리 기사 하나 링크 걸어가지고 좀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런 것도 세고 있다고 여기에서. 네. 저는 이 참 여러 가지를 잘 분석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웬일이지? 김변 원래 저런 자기 자랑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요새... 그거는 나의 캐릭터잖아. 네. 네. 자,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또 하나 나왔다면서요? 네, 그 한의사의 광선조사기, 일명 IPL이라고 불리는 의료기기인데요. 이와 관련돼 최근 그 대법원이 IPL을 사용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S한의원 원장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거 되게 오래된 그 사건이죠. 그렇죠. 네. 이게 황제 내경에 보면 광선치료법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광선치료법이다. 그래서 무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 그렇죠. 1심부터 이게 어떻게 됐었죠?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에서 S한의원을 운영하며 내원 환자 100여 명에게 잡티 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IPL을 사용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 기소됐고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 측 상고로 대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 동부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4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 A씨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최종 유죄가 확정된 건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올라갔다가 파기환송심으로 갔다가 또 상고를 한 거군요. 정말 오래 끌었구나. 2006년부터 이런 일. 그러니까 대법원 두 번 간 거네요. 그렇네요. 네. 근데 어쨌든 대법원이 그 한의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제 최종 유죄가 확정.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죠, 김변. 파기환송심에 대한 상고까지 했는데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끝이 난 겁니다. 근데 그래봐야 벌금 40만 원이에요? 약간 허무한데 유죄인 거는 눈에 띄는데 벌금 40만 원. 우리 원장님은 아마도 면허 정지 3개월을 또 받으실 거예요. 행정처분이 참 뒤따를 수 있겠군요. 의료업 정지, 의료기관 업무 정지 3개월도 받고. 예. 근데 어쨌든 환자 100명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죄목인데 벌금 액수는 40만 원이라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법적 분쟁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네. 근데 어쨌든 행정처분 내려주겠군요 아마도. 네. 다음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요양보호사가 가장 부정행위를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야, 이거 명예훼손성 기사인데. 그러게.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디테일을 이런 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의료 관련 직종별 시험 응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8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5년간 18명? 18명이요. 그러니까 1년에 서너 명이잖아요. 네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9명이 요양보호사 시험 중 적발됐으며 이어 의사, 영양사 시험에서 각각 2명,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치과기공사 시험에서 각각 1명씩 적발됐습니다. 적발 유형을 보면 부정행위 18건 중 절반이 휴대폰 등 통신기기 소지였고요. 컨닝페이퍼 등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많지 않은 거네요. 5년이면 18명이면. 아니 응시자가 요양보호사가 제일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체 이 응시자가 몇 명인데 그 중에서 18명이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니까. 김현숙 의원 이런 걸 다 조사를 참나. 아니 그리고 이거 지금 잘해야 돼. 이 응시자 숫자를 김은영 기자가 취재를 했어야지. 지금 절반 요양보호사가 가장 부정행위를 많이 저지른다. 이게 명예훼손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근데 요양보호사 누구 이게 특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또 특정 요건이 또 안 됩니다. 그때 김변이 명예훼손하고 모욕죄하고 구별해가지고 농담한 바람에 우리 회사에서는 맨날 그걸로 농담해요. 이건 명예훼손, 이건 모욕. 그 뭐였죠? 이게 사실이면은 명예훼손이고 사실이 아니면 판단.
예. 못생겼다, 잘생겼다. 예, 예. 넌 왜 얼굴이 이렇게 조그맣냐? 예, 뭐 예. 이런 거. 그거는 그런 거는 판단이잖아요, 판단. 예, 예. 그거는 모욕. 모욕.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뭐라고 누가 막 비난하면 이거는 모욕인가 명예훼손인가를 가지고 네, 서로 네. 막 다투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예. 김은영 기자가 오늘 방송을 왜 이렇게 그지같이 했어요? 이런 거는 그거는 모욕이죠. 모욕인 판단이니까. 거지. 예. 명예훼손일 수도 있어요. 그지같이 했어요? 본인도? 잘했는데 모욕이에요. 그렇게 아니에요. 왜 요양보에서 이거 재밌었어요. 아주. 마지막에 아주 재밌었어요. 예. 네. 그래. 휴대폰 들고 들어갔다가 이게 되는 사람 아니 휴대폰 들고 가면 안 돼요 원래? 안 되죠. 시험 볼 때 요즘은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게 컴퓨터잖아 이게. 아. 학력고사도 다 학력고사래.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수능도 다 안 되고요. 다 안 돼. 예. 컨닝페이퍼 이것도 옛날 올드한 또 추억이 또 생각이 나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적발 18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적발되면은 앞으로 몇 년간 응시 못 하고 뭐 이런 식의 또 페널티가 있죠. 예. 취재 안 한 거 물어봐서 미안해요. 예. 의사 면허 시험에서 이거 두 명 걸리는데 이건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의사 국가고시에서 그때 예. 단체로 예. 그때 그 실습 시험 생기고 난 다음에 그 단체로 한 수십 명 그때 문제됐었잖아요. 네. 어떻게 됐어요? 의대생들. 그 사건? 네. 그래서 기소유예인간 받았을걸요? 그래서 걔들 뭐 면허를 시험 못 보게 한다는 둥 그때 국시원에서 네네. 문제 됐었는데 그게 왜 안 들어가지? 5년 아닌데 그건. 좀 이상하네. 그 5년 넘은 거 아닐까? 실기 시험이니까 5년 안 됐겠다. 그럼요. 그때 실기 시험 때 왜냐하면 실기 시험 한꺼번에 못 보니까 번갈아서 보는데 네네. 먼저 본 애들이 뒤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다 가르쳐줬죠. 이거 무슨 뭐 물어보고 어디 가면은. 이게 그러면 적발된 게 아니라 확실히 잘못한 걸로 부정행위를 한 걸로 결론 난 것만 계산한 건가? 왜요? 그것도 형사적으로도 기소유예 나와서. 김은영 기자가 방송을 거지같이 한 쪽으로 지금 아니,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은데. 김은영 기자가 문제가 아니라 김현석 의원이 잘못 이거 무슨 제대로 나도 하는 얘기를 갖다가 기자도 또 사실 확인에 책임이 있잖아요. 네, 제가 김현숙 의원이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모욕이야 명예훼손이에요. 이 공인이기 때문에요. 네. 이 국정을 제대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네. 위법성이 없죠. 저가 얘기하는 거는. 뭐 김현숙 의원은 아마 안 들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김현숙 의원 반론 보도 받아들입니다. 네, 예. 출연해 주세요, 의원님. 네, 출연해 주세요, 의원님. 네. 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이슈 내망현 진행하겠습니다. 최근 한의사들이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일 오전에도 한의사 300여 명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의학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커진다는 건 이게 진짜 있냐 없냐에 대한 논쟁도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청년의사가 한의학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리뷰 논문들을 지난번에 분석해서 한의학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을 꼬집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추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금덕 기자 관련 기사를 썼는데요.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금덕 기자. 네, 안녕하세요. 양금덕입니다. 예, 우리 양 기자님 오랜만입니다. 저번에 전화로만 인터뷰했었는데, 그죠? 네. 목소리가 확실히 좋네요. 히포크라테스의 지금 여기 녹음실에 찾아온 거는 처음인 거죠? 네, 첫 출연. 처음입니다. 긴장됩니까? 네, 좀 긴장이 되네요. 그 얼마 전에 정수원 기자 한번 출연했다가 댓글 달렸잖아요. 기자 바꿔주세요. 네. 그 봤죠? 네, 그거 보니까 좀 긴장이 되네요. 이거 완전히 소통이, 이거 무슨 뭐 인사권을 갖고 계세요. 우리 히구라 애청자들은 네. 인사권이. 그래서 정수원 기자가 지금 잘리고 양금덕 기자 나온 거예요? 아니, 무섭습니다. 해당 기사 취재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정수원 기자 상당히 상처 많이 받았고요. 네.
지금 매일 말하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출연을 그게- 대비해서. 많이 발전하는데 큰 쓰지만 예. 와신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김변희 정수원 기자 격려한다고 난 옛날에 더 못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 네, 네. 뭐 제 거 네. 들어보시면 더 잘하실 건데. 자, 우리 본론 들어가서 네. 일단 뭐 한의학 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그 한의학 및 한약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1994년에 설립된 기관인데요. 아, 되게 오래됐군요. 네, 한 20년 좀 지났죠. 네. 네, 처음에는 복지부 소속으로 있다가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매년 이제 한 수백억에 달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수백억. 야, 네. 수백억이 네. 중요하다. 주로 연구는 그 한의학 과학화나 원천기술 개발, 한의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공공지원 기능 강화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 출연금이 매년 한 16.3%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와. 지난해만 한 480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와, 480억. 네, 좀 쉽게 비교를 해드리면 2009년에는 한 230억 정도를 지원받았으니까 2배가 늘었죠. 와. 네. 야, 2009년에는 230억이었는데 이게 작년이면 한 6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어요. 야, 해마다 16.3%. 이게 무슨 이런 예산을 그러게요. 많이 어떻게 이렇게 늘리려면은 늘어요? 지역구에 또 유능한 그 예산을 이렇게 따오시는 분이 관련이 있어야 되는 지금 거예요. 물가는 뭐 2% 뭐 이런 얘기하고 금리는 1점 몇 %인데 한 해 이거 예산 뉴스에 한번 증가가- 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쨌든 한 해 예산이 거의 500억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한의학에 대한 연구를 했을 거고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은 계속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투자를 해보니까 결과가 그렇겠죠. 잘 나오니까 투자를 늘린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그렇죠. 네. 사실 그 문제가 그 뚜렷한 성과를 찾아보기 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아 그래요? 네. 헐.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의 리뷰 논문을 좀 보면서 이제 한약 연구 도대체 어떠한 연구 성과가 있는지를 좀 보여달라고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음. 그 이유가 사실 저희가 2011년에 그 한의학 연구원이 방만 경영, 뭐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지적을 한 기사를 쓴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4, 5년 전에 세게 한번 일면에다가 네. 대문짝만하게 청년의사학원 뭐 협조관계가 안 된다. 청년의사는 네. 거래하지 않겠다. 네. 네. 또 그런 게 좀 나갈 것 근데 같다고. 국가기관은 원래 이거 보여주세요 하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음. 그 얘기도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정보공개 요청도 사실 했는데 네. 일부만 주고 말았다고. 네. 이게 아마 청년 의사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청년 의료인 이렇게 네. 바꾸세요. 그러면 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그다음에 간호사 다 포함되니까. 그냥 청년 시민이라 그러든지 뭐 아, 그런가? 좋은 사람 뭐 이렇게 바꾸든지. 네. 하여간 네. 네.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자료를 주진 않았지만 그래서 하는 말은 이제 기초 연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뭐 상용화를 하는 특허나 기술 이전하는 그런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을 바꿔서 그러면 어떠한 논문들을 썼는지 문헌 연구를 했던 논문들을 좀 저희가 다 들여다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러한 출원 연구 기관은 매년 발표한 논문을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다 봤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 1,200개 정도의 논문이 있었거든요. 6년치를 다 검토를 했군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논문들 중에서 흔히들 이제 연구 성과를 이제 매기는 SCI급 이상, SCI, SCI2급 논문들만 저희가 봤는데 총 520편이었습니다. 아, 지금 아까 6년에 1,200개 정도, 1년에 한 200개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SCI 혹은 SCI-E 요거가 아닌, 예,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급수가 떨어지는 저널에 실린 것들이 꽤 많아서, SCI 혹은 SCI-E만 카운트를 하니까 520개, 절반 이하로 줄었군요. 야, 그러면 거기 보니까 연구원 수가 119명이니까 1년에 한 0.7편 87편. 7편. 예. 네. 뭐 연구자 1명이 논문 한 편 정도 쓴다는 게 잘한다.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1년에? 예, 1년에 SCI 논문 2까지 포함했는데도 한 편도 안 되면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의대는 어떤가요? 의대 교수들은? 의대는
글쎄, 뭐, 학교마다 다를 테지만, 1년에 한 편보다는 훨씬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연구기관들도 많잖아요. 그 비교를 좀 해보죠. 네, 그래서 한의학연구원처럼 과학기술 연구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24개인데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먼저 뽑아서 얘기를 하자면 생명공학연구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 네. 6년간 같은 기준에 SCI 논문이 총 5,600편이 발표됐거든요. 네. 어, 거긴 10배, 10배. 연구원 숫자는 연구원이 어떻게 돼요? 209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당 뭐 1년에 한 4.47편을 쓰는 거죠. 아, 한 4-5편 정도를 쓰시는 거죠. 연구원이 한 명이. 5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네. 10배인데 총수는 10배인데 연구원 숫자가 이쪽이 2배 많으니까 네. 실제로 효율만 따지면 한 5배로 많이 쓰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러면 의대를 좀 예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되어 있는 의과대학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을 좀 봤는데요. 그 지난해만 교수님 126명이 840편을 썼어요. 그러면 한 명당 그 6.67 편을 쓴 거죠. 아, 의대 교수들은 진짜 많이 쓰는군요. 그렇죠. 근데 분당 서울대병원이 유난히 많이 쓸 거예요. 여기 이제 교수님, 거기 서울대 교수들이고, 여기 또 젊은 교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6.67, 이거는 아마 전국 의과대학 평균은 아닐 텐데, 어쨌든, 분당 서울대병원은 교수 한 명당 6.67인데, 생명공학연구원은 4.47이고, 한의학연구원은 0.87이다. 네. 네. 분당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근데 환자도 보고,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 연구를 이제 남는 시간에 하는 사람들이고, 한양연구원은 한의학연구원은 밥 먹고 연구만 하는 분들인데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더 작은 거네요. 네. 네. 자, 근데 예산을 지금 아까 500억씩 받고 있는데 그 돈은 그럼 어디 그게 지금 인건비 뭐 이런 거 다 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구 뭐 예산 관련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일단 500억이라고 하면 전체 예산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할 때 인건비나 뭐 시설비, 그다음 경상 운영비 같은 일반적인 비용을 빼고요. 연구 직접비라고 해서 정부 수탁 연구랑 그다음 민간 연구랑 자체 연구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순수 연구비만 일단 따진 거군요. 네. 그렇게 하면 좀 금액이 좀 작아지죠? 그렇죠. 네, 일단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한 편을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억 7,500만 원이 됩니다. 2억 7,500만 원. SCI 혹은 SCI 이익 논문 한 편을 만드는데 인건비나 경상비 다 빼고 순수 연구비만 2억 7,500만 원. 야, 여기 괜찮은 직장이네요. 되게, 좋네요.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예. 뭐 많아요. 그냥 좋은 직장이지. 예. 아니 하여튼 연구비가 아니 연구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원래. 네, 네. 특히 그러니까 연구 생명과학, 자연과학 쪽은 연구비 네. 실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돈이 네. 많이 드는 건 맞는데 2억 7,500은 왠지 많아 보이는데 아까 그 생명과학 연구원이나 의과대학하고 비교했잖아요. 요 비용도 계산을 해봤겠죠 아마? 네, 이렇게만 얘기하면 한양연구원이 특허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도 연구를 했고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기준으로 생명공학연구원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네. 생명공학연구원은 한 편당 드는 비용이 8,600만 원입니다. 3분의 1이 네. 채 안 되는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정부 연구과제 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합쳐서 한 해 연구비 예산으로 나누면 한 편당 6,300만 원이 들었고요.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자체 연구 예산이 23억이고, 그 다음에 정부 수주 받은 거 170억 더해도 한 편당 들어가는 게 2,300만 원 정도입니다. 야, 분당 서울대병원이 1등인데 무조건 그러면 그 논문 편수도 제일 많고 한 편당 제작비는 2,30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다가 상 줘야겠는데요. 거기 연구자들한테. 근데 어쨌든 연세의대의 경우에는 편당 6,300만 원 정도 연구비가 들었고 아까 생명공학연구원은 8,600만 원인데 한의학연구원은 2억 7천만 원이다. 야, 이거 좀 많다. 굉장히 네. 그러네요. 근데 아까 우리가 원재료가 좋은 걸 써서 그런 건가요? 비싼 그러니까 거? 뭐 제일- 녹용 녹용 같은 게 비싸긴 하죠. 비싸죠. 네. 근데 인삼 이런 거. 아까 생명과학연구원하고 그 생명공학연구원이 뭐 혹시 우리나라에서 실적 제일 좋은 기관은 아니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전체. 기관이에요. 네네. 아, 그러면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생명공학연구원하고 비교를 했더니 아까 논문 그 개수로 따졌더니 5배 정도 더 많이 쓴다 그랬잖아요. 1인당. 근데 돈은 3분의 1밖에 안 쓰니까
효율은 15배 좋은 거네, 그러면. 예. 돈을 3분의 1만 쓰면서 논문은 5배로 더 쓰니까요.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 뭐 다른 데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그 뭐 다른 부서나 뭐 부처에서 뭐라고 그러는가요? 지금? 아니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아까 좀 농담처럼 김변 얘기했지만 뭐 재료비나 이런 거 돈 많이 들어가는 연구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혹시? 사실 그래서 한의대 교수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한의학이라는 게 특별히 뭐 연구비 많이 들거나 뭐 재료비가 많이 들진 않냐 얘기를 했더니 익명의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물론 한약재가 일부 비싸거나 그런 경우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잘 봤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 비용이 많이 드는 재료를 하면 실제 그 연구를 한 것들을 상용화하거나 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게 연구 좋은 효과가 나더라도 그걸 사람들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싸니까. 그거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거라 사실 그런 거는 많이 하진 않는다고 하고요. 특히 한의학은 그 다른 나라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외국에 있는 정보들을 좀 사오거나 하는 경우에 논문 비용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가는 정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논문 사오는 비용이야 뭐 다 15불, 뭐 20불 정도? 3불, 4불 이런 네. 10불 이런 건데. 많이 들면 그렇고. 네. 이게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한양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다고 해서 났던 논문 중에 우리 흔히 얘기하면 그 논문의 질을 평가할 때 임팩트 팩터라고 해서 IF를 좀 보잖아요. 인용 지수. 이 논문이 얼마나 많이 인용됐느냐에서 그 전어를 보는데요. 그 IF 높은 논문들을 좀 봤더니 리뷰 논문이라던가 프로토콜 논문이 많았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 리뷰 논문, 프로토콜 논문은 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그냥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서 그걸 뭐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그렇죠. 논문 아닙니까? 종이 복사도 요즘 안 하죠. 화면으로 보니까. 그 논문을 열람하는 비용만 들면 되는 건데 인건비만 들면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렇죠. 인건비만 드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러한 논문들이 많았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었고 다른 전문가들도 이 리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연구 성과에 넣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게요. 뭐 좀 분류에 따라 틀리지만 리뷰 논문을 연구 성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러네요. 뭐 전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독창성은 없잖아요. 그죠? 예. 이거에 대해서 뭐 직접 한의대 한의사들이 봐도 좀 이상하다. 뭐 이런다면서요. 사실 뭐 리뷰 논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셨고요. 한의학 특성상 리뷰 논문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요. 돈이 적게 드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쓰냐라는 걸 지적하는 거지. 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 논문 자체 문제점보다는 한의학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그 외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 좀 실망감을 좀 보이긴 해요. 사실 한의학연구원이 좋은 성과를 내줘야 그 한의학의 발전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기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비하지 않냐라는 지적을 좀 하시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과가 너무 없다라는 게 불만이군요. 그러니까 연구비를 많이 쓴다는 불만이 아니라 조금 다르네요. 저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여기다가 이렇게 돈을 많이 써야 하느냐라는 걸 지적하는 거고 한의사들은 그렇게 많이 쓰면서 성과가 왜 이렇게 없냐, 우리한테 도움되는 게 없지 않냐라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 국무총리님께서 3조 절약하겠다고 하는데 여기도 포함되는 건가요, 이런 게? 예산이? 3조 아까 80억 아끼고 여기서 한 500억 아끼면은 일단 580 정도는 매년 아낄 수 있긴 한데 아예 다 없앨 수는 있나요? 그래요. 조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반만 줄여도 한 200.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진짜 질 좋은 연구 성과들이 좀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계속 뭐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증액됐다는 거는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이게 유력한 뭐 정치인하고 연결이 돼 있는 데라서 그 예산을 그래요? 따기가 쉽다 등 뭐 이게 대구에 아마 있죠? 아니에요. 이거는 대전에 있고 대구에는 또 다른 연구원이 또 생겼죠. 또 그래요? 연계돼서 하는 연구원. 하여튼간 그게 한번 지적이 됐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그 부분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구엔 특히나 한의학 육성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말이 되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관이 만들어지니까 한양연구원은 거기에 또 연구진들을 파견을 해야 되니까 그런 내부적인 좀 약간 좀 어려움도 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지금 염두에 두고 그 총리실에 보내보라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한 거예요? 아니 요새 절약하신다니까 그건 관계없이.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다 국민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세금 여기 다 유리지갑들이잖아요. 그러게요. 유리지갑들 해서 세금 내서 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고, 예, 성과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전 다른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과 연구원의 숫자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논문의 효율성이 15배, 그러니까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요 문제를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돈을 우리 다른 국책 연구기관에 익명을 요구한 우리 취재원은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요 자료를 보면서 이 돈을 우리 연구원에다가 연구비로 주면 논문을 훨씬 더 좋은 논문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안타깝다. 네.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한의학연구원에서 또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또 이제 네, 반론 미래부도 좀 다른. 미래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그 미래부에도 좀 여쭤봤거든요. 이게 사실 성과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예산이 느냐라고 네. 아예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게 연구원 소관 기관이 많은데 각 기관별로 신규 사업이나 기존 사업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이제 감안해 잡는데요. 한의학년처럼 이제 산업계랑 연계가 적은 경우는 오히려 좀 지원이 좀 늘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히 설립 취지 자체가 국가의 어떤 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연구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당장의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지원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두 개 묻고 싶어요. 그 미래부 관계자한테. 필요하다면 장기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의 기준, 근거는 뭘로 판단하는 건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 장기는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지금 94년에 설립됐는데 이미 21년 됐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특별히 뚜렷한 성과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여기 논문이 지금 꽤 그래도 나오고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에도 실린 논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 리뷰 논문 이런 것도 있고, 그 논문들의 결론이 대부분이 효과가 불분명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장기간 동안 그거를 계속 이 연구를 해야 되느냐, 요걸 좀 묻고 싶어요. 다음에 한번 만나면 물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그러게. 혹시 또 국립한의학연구원에서 무슨 명예훼손이나 들어오면 김변희 좀 맡아주세요. 네. 이건 잘 하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법적인 액션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내서 그걸로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겠죠. 네.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 뭔가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밖에서 지금 우박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양 기자 굉장히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똑소리 나게 아주 취재도 아주 정치하게 잘 해오셨습니다. 네. 취재하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슈 내망현 여기까지입니다. Please listen carefully. 9개 병원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최소 40명, 최대 400명의 희생자. 그러나 16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MBC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 소개된 희대의 연쇄살인범 찰스 컬렌의 소설 같은 실화. 그 남자 좋은 간호사. 우리 병원에 연쇄살인범이 있다. 절찬 판매 중. 자, 원래 코너 이름은 책 읽어주는 여자였는데 김변희 책 파는 여자로 바꿔버렸죠. 네, 어쨌든 책녀라고. 책녀 네. 오랜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김하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들어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 올해 들어 처음 네. 4월 초인데. 4월 초인데요. 네. 책이 없었나 보죠, 그동안에? 질병과 가난한 삶이 있었는데 네. 최영하 선생님이 직접 그래. 와주시는 맞아. 저자가 네, 직접 와주신 인터뷰. 덕분에 저자 네. 직접 인터뷰. 네. 그죠. 우리 책 읽어주는 여자 김하나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랜만에 안 보이시길래 퇴사한 줄 알았어요. 네. 아유, 그런 어마무시한 말씀. 퇴사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우리 회사의 중요한 퇴직금 아직 문제입니다. 정리가 안 됐나 보네. 네. 퇴직금 줄 돈도 없어요. 네. 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뭔가 야심작을 들고 나왔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할 건가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이 그토록 녹음하고 싶었던 진료실 대화, 라이브 진료실 고혈압 편입니다. 그 2015년 4월 교보문고가 선정한 내일이 기대되는 책 1위에 뽑힌 책입니다.
교보문고에서 1위라고요. 네. 그럼 뭐 대박이 예감된다는 뜻인가요? 그 교보문고가 선정한 내일이 기대되는 책 1위. 이건 오늘은 큰 기대가 안 되는데 내일부터 잘 팔린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프로모션은? 돈 주면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1원도 안 썼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오로지 실력으로. 네, 교보문고에서 이제 중소형 출판사들의 좋은 책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모션을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작은 출판사들이 신간을 가지고 모여서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보문고 북마스터님들하고 MD 분들이 이제 계신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이제 당당하게 최고점을 받아서 우리 거기서 뽑히면 결국 우리 김하나 씨가 프레젠테이션 잘했던 뜻이네. 박쌤이 하셨습니다. 박쌤이? 네. 박쌤이 누구예요? 나. PT를 내가 직접 했거든. 진짜? 네. 3분짜리 PT. 거기 MD들이 있다고 하는 게 메디컬 닥터야?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래. 아저씨 같이. 아니, 처음 해봤는데, 이게 새로 생긴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중소, 가난한 출판사들을 위해서, 그 교보문고 통로에다가 이렇게 공짜예요, 진짜로. 그래서 해주는 그런, 뭐, 일종의 사회공헌 활동? 뭐, 비슷하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경쟁이더라고요. 이제 수십 개 회사가 참가해서 그 중에 딱 10건만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외압 없이 했는데, 1등. 네. 외압 없이 1등. 외압 우리가 무슨 힘이 있었어? 없잖아요. 외압을. 아니 뭐 박쌤이 베스트셀러 저자니까. 아유 베스트셀러. 뭐 어디 무슨 뭐 또 글 하나 올라왔다며요. 뭐 어디? 댓글? 책 맞아. 댓글, 뭐, 개념으로 사셨다고, 책 두껍고 좋네요. 뭐, 사인 받고 싶어요. 뭐, 무슨, 공개 방송 안 하나요? 뭐, 이런 댓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공개 방송 계획 없습니다. 지금보다 청취자가 한 5배 정도 많아지면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뭐 1등 했다니까 축하드리고요. 네. 뭐 좋은 소식이고. 근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 진료실의 도청장치? 뭐 내귀의 도청장치? 뭐 이런 거. 요새 진료실 도청장치 많이 갖고 들어가는데. 네. 맞아요. 네. 진료실에 진짜 녹음. 하나도 새롭지 않은데. 네. 녹음하는 사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그런 컨셉이랑 비슷한데요. 이제 의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환자들이 많잖아요. 뭐 비뇨기과 환자들인가요? 이런 거 안 좋아. 네. 남자끼리 있을 때만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환자들을 위해 진료실에 CCTV를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의사가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3분 남짓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의사에게 질문한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진료실 문을 나서는 순간에 이제 못다한 질문들이 마구 떠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데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책입니다. 야, 천둥도 칩니다, 지금. 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책에? 네, 총 10개의 에피소드를 꽁트 형식으로 풀어냈는데요. 각 챕터별 제목은 이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49세 여자 한 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나요? 20세 남자 벌써 혈압약을 먹어야 하다니. 44세 남자 꼬박꼬박 약 먹기가 힘들어요. 요런 이제 컨셉으로 각 이제 고혈압과 관련된 각종 증상과 일상에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을 나이대별로 광범위하게 다룬 책입니다. 뭐 구성이 좀 재밌네요. 뭐 보통 건강서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식으로 정보 전달을 하던데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소설처럼 쉽게 읽힌다는 게 최대 강점인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각 장별 마지막에 이번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라는 코너를 넣어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정보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쌤의 냄새가 난다. 기획에. 네, 근데요. 그래서 이제 소설 읽듯이 한 가지 사례를 읽고 나서 네, 마지막에 정확한 정보로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근데 뭐 글쓰기가 쉽지 않았겠는데 꽁트 형식의 글을 재밌게 쓸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시던데 어떤 분이 섭외가 됐나요? 네. 그 얘기는 제가 그냥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김변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사들이 사실 꽁트, 소설 이런 거 쓰는 거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삼성서울병원 순환기 내과 성지동 교수는 90년대 PC통신 시절에 한때 유명했던 분이에요. 재밌게 글 쓰는 걸로. 네. 그때 이제 하이텔. 하이텔. 추억의 하이텔. 예. 하이텔의 재즈맨이라는 아이디를 쓰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때는 블로거라고 안 그랬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한때 잘 나가는 유명한 그 PC통신 스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내과 전공이었는데 뭐 의료 현장 얘기도 쓰고 뭐 음악 얘기도 쓰고 해가지고 꽤 인기 있었던 분인데요. 이분이 내일 모레 이제 40대 후반이 돼서 내일 모레 50이 다가오는데 아직 책을 한 권도 안 썼어요. 그래서 왜 안 썼냐? 했더니 재미있는 기획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럼 재미있는 기획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궁리를 저자하고 같이 맞대고 궁리한 끝에 요런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의 단편 소설 혹은 꽁트 비슷한 내용으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뭐 요런 거를 이제 해보기로 한 거죠. 무슨 상도 받은 것 같은데 보니까. 이분 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 청년회사가 주최하는 한미수필문학상에서 우수상도 받으셨고요. 원래 글을 잘 쓰시는 원래 분이네요.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의대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그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전임의까지 하셨고 존스 홉킨스에서도 연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분 특이한 걸로는 8년째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환자들한테 열심히 운동하라는 잔소리를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자전거로 출퇴근한다. 요 얘기를 하려고 8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집에는 지렁이를 키운대요. 5상자 정도 지렁이를 기르고 있다는데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전거 출퇴근 8년째 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직장은 삼성 서울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있고 뭐 송파구나 뭐 거기 일원동 그 근처에 사시나 보다 했거든요. 집이 강북이에요. 강북에서? 강북 어디 무슨 부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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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암동에서 이렇게 막 가가지고요. 강변도로로 해서 갈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저 반포대교 잠수교 건너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간대요. 아니 제가 아는 그 삼성의료원에 계신 분인데 의사 선생님은 아니신데 행정직이신데 의정부에서 의정부에서 다니셔서 우와 불과 몇 달 만에 몇십 킬로를 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자전거 타는 김변이 볼 때 부암동에서 삼성 서울병원까지 출퇴근하면은 뭐 할만해요? 뭐 저는 좀 약간 하드코어로 타니까 뭐 그냥 일반인들에서는 굉장히 많이 타는 거죠. 성실하신 거죠. 그래요. 네. 자, 뭐 끝이에요? 뭐 딴 얘기 없어요? 책요? 네.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지에 대해서 좀 저도 선생님하고 안진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저자 후기 읽으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그 선생님이 쓰신 이제 저자 후기를 읽어보면 어떤 모습일지 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데요. 책에 등장하는 의사는 저자가 아니라 저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의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리하게 많은 수의 환자들을 진료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이 책에 등장하는 의사처럼 환자와 끝까지 소통하려고 애쓴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는 이제 웬만한 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하지만 저자는 책 속에서라도 의사가 환자에게 해야 할 모든 이상적 조치를 취해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책을 쭉 읽어보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성지동 선생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의사는 아니어도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그런 의사가 되기에 많이 노력하는 분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분은 진료실에 3분 진료하시기는 하는데 저기 환자들한테 미안하니까 이 책 읽으시라고 주시면 되겠네. 네, 그죠? 네,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있다고. 하여간 왠지 훌륭한 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점에 보면 고혈압 책들 많잖아요. 그렇죠. 차별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지 꼭 왜 이 책을 사야 할 이유가 뭔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뭐 기존의 고혈압 책들을 많은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의사들이 쓴 재미없는 책하고
그 비전문가라 그럴까요? 이제 의사 아닌 네. 뭐 주로 지리산이나 뭐 이런 데서 비법을 익혔다는 분이 뭐 무슨 뭐 밀가루 안 먹고 뭐 이렇게 뭐 현미 먹으면 돼요. 뭐 이런 분위기의 책이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뭐라 그럴까요? 진짜 정확한 지식을 정말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네. 예, 풀어줬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굉장히 위험한 이 고혈압에 대한 잘못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괴담, 대해서도 고혈압 괴담. 괴담을 이런 거는 왜 이게 괴담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요것도 이제 그 환자들과 의사의 대화를 통해서 그걸 밝혀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형식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글이 잘 읽혀요. 우리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보여줬더니 자기는 본인도 고혈압이 없고 주변에 고혈압 환자가 없는데 그냥 이 스토리 자체가 재밌어서 끝까지 다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 저도 꼭 읽어봐야겠네. 네, 들을게요. 네.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약 없이 체중 조절이나 식이 조절로 혈압을 전혀 조절할 수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제 책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감소 효과가 아주 미미해가지고 정말 경미한 수준의 고혈압 환자들에게나 가능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본문에 표현하신 바에 의하면 이제 많이 단순화시켜서 말하는 거지만, 네, 고혈압은 방치할 경우에 30대 중반에서 시작해 50대 중반에 죽는 병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되게 네. 무섭네요. 네. 고혈압뿐만 아니라 다른 병이 있는 청취자분들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방법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맞아요. 것 사실 같습니다. 고혈압 약 안 먹고도 극복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극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지. 맨날 그 맛없는 뭐 짜지도 않고 무슨 현미밥 이런 것만 매일 먹고 네.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흔히 알려진 뭐 고기 뭐 이런 거 다 안 먹고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운동 죽으란 정말 얘기네. 하루에 막 죽도록 열심히 네. 하고 예? 그리고 막 싸우지도 않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살면은 약 필요 스트레스 없죠. 없이.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무조건 고혈압은 일정 기준이 넘으면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나 요거 뭐 좀 이렇게 하면은 약 안 먹어도 돼요라고 하는 것들은 네. 다 거짓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이니까요.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그 건강한 생활 하시는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고하시라는 게 그 저기 교보문고 이런 데 가서 눈팅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서 보라는 얘기죠, 이게. 뭐 네. 사서 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고혈압 환자한테 주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 선물로. 네, 간단한 네. 선물로. 그리고 이 지금 저희 이 방송에서는 책녀가 소개하고 있는데 저희 자매 방송 나는 의사다에는 성지동 교수님이 이미 출연해가지고 녹음을 마쳤습니다. 이미 업로드가 됐군요. 네. 3월 31일 날 나는 의사다 137회에 저자가 출연해서 한참 또 재밌는 얘기를 하고 가셨으니까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성지동 교수 인터뷰 좀 궁금한데 이러면 옆방에 가셔서 나는 의사다 137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책 표지도 뭐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됐다고 하니까 뭐 잘 팔릴 것 같고요. 우리 김하나 편집자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좋은 네. 책 소개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또 언제 나올 예정이에요? 오늘 나왔는데? 저희가 4월 말 출간을 목표로 또 하나의 야심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벚꽃이 만개할 때는 힘들 것 같고, 벚꽃 엔딩쯤에 이것도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커하고도 벚꽃 엔딩. 야, 네. 벚꽃 엔딩. 사람이. 오늘 대본 예. 좋은데? 벚꽃 엔딩 때 뵙죠, 이런 거. 네. 그래요. 그러면 벚꽃 엔딩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radio@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4월 3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